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2025년 3월 26일. 이날은 제가 근래에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처음으로 발견한 날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에서 벗어난 일상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아 버릇한 탓에 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걸 느끼고 싶었습니다. 대중교통은 타고 싶지 않았고 걸어서 갈 수 있는 먼 곳이 없나 하는 고민과 함께 집 밖에 나섰습니다. 평소 자주 가지 않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다 보니 오래된 주택가 사이에 있는 높은 언덕이 보였고 그 앞에는 경사가 꽤 가파른 계단이 있었습니다. 작은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오르며 몇 번씩 옆을 돌아봤습니다. 높은 아파트와 각종 상가들이 점점 제 시야 밑으로 자리하는 과정을 눈에 담았습니다. 계단을 다 오르고 나니 숨이 찼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한적한 공원이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어 들리는 건 바람에 나뭇잎과 풀들이 흩날리는 소리였습니다. 공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전망대로 걸어갔습니다. 얼마 안 되어 제 눈앞에는 계단을 오르면서 보았던 풍경이 일부임을 알려주듯 드넓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과 가까운 곳에 이렇게 높은 지대가 있었다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비롯하여 자주 가던 마트, 카페, 산책하던 하천이 모두 축소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탁 트인 걸 또 언제 보았었나 오랜 시간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중 움직이는 건 드물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느끼는 감정은 시시각각으로 변했습니다. 점점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내가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했습니다. 제가 많이 지쳐 있었다는 걸 그날 그 장소에 다다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사소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고민과 걱정들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고 전망대에 오르는 순간에는 높은 곳에서 그것들을 눈물과 함께 모두 떨어뜨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막혀있던 숨이 턱 하고 쉬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날씨가 맑을 때는 전망대에 가려고 합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에 또다시 무거움을 애써 무시하고 있을 때 이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 언덕과 계단을 올랐습니다. 힘차게 뛰는 심장과 흐르는 땀을 느끼며 전망대 앞에 서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자주 눈에 담고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미약하지만 분명한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힘을 주는 건 무엇인가요? 몽땅 다락방 9화는 소설을 가져왔습니다. 1화에서 천설란 작가님의 단편 소설집을 다루고 난 뒤
처음으로 가져온 소설책입니다. 1화의 스크립트를 썼을 때 많은 에너지를 썼던 기억 탓에 알게 모르게 소설책을 외면한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피할 수는 없으니 맞닥뜨리자는 마음으로 오늘 소개할 책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다룰 책은 최은영 작가님의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최은영 작가님의 저서로 가장 유명한 건 아마도 쇼코의 미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쇼코의 미소가 아닌 내게 무해한 사람을 가져왔냐? 그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쇼코의 미소를 처음 읽었을 땐 어땠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제게 큰 울림을 가져다 주진 않았습니다. 언제 처음 읽었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후 20대 초반이 되어 내게 무해한 사람을 읽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독서가 낯설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어서 오랜만에 잡아보는 책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저의 방에서 그 책을 읽어내려간 기억이 납니다. 책과 친하지 않았음에도 깊게 몰입하여 읽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이 되어 저릿한 감정을 느끼는 일은 생소하면서도 짜릿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최은영 작가의 글이 좋다는 걸 깨닫고 그때서야 다시 쇼코의 미소를 꺼냈습니다. 두 번째 읽은 쇼코의 미소는 울림을 받지 않았던 과거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왜 그때는 몰랐을까 하는 의문과 감동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쇼코의 미소의 진가를 알게 해준 책이 내게 무해한 사람이었기에 이 책을 먼저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1부와 2부에서 각각 단편 소설 하나씩을 다룰 예정입니다. 소설의 줄거리와 느낀 점, 좋았던 문장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번 소설은 결말까지 모두 다룰 것입니다. 중간에 끊는 것보다 한 호흡으로 마지막까지 보아야 제가 느꼈던 감상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제 1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에서 소개할 단편 소설의 제목은 그 여름입니다. 이경은 수희를 18, 여름에 처음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경은 수희가 찬 공에 얼굴을 맞아 안경테가 부러졌고 코피까지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경이 안경을 고치기 위해 안경점에 가는 동안 수희는 그 곁을 함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흐르는 강물이 보이는 다리 위에서 둘은 서로의 이름과 반을 알게 됩니다. 다음 날부터 수희는 그 주 내내 아침에 이경의 반에 왔습니다. 손에는 딸기 우유를 든 채였습니다. 가벼운 인사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이경은 점점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수희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등교를 했습니다. 이경은 그때부터 창 밖을 자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 중 수희를 찾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공을 차고 뛰어가는 수희를 이경은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이경은 집에 가던 중 처음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된 다리 난간에서 수희가 축구 유니폼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색한 인사를 하던 중 수희가 갑자기 점심을 먹었냐고 물어봅니다. 이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근처에 댐이 보이는 계단에 앉아 말없이 콘크리트 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경이 수희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수희의 눈동자를 마주합니다. 자신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수희는 눈동자가 갈색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은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밝은 눈동자 색으로 놀림을 당했던 일을 수희에게 말했습니다.
수희는 담담한 위로를 건네며 표정 없는 얼굴로 이경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이경은 사람이 아무런 의도 없이 누군가를 이렇게 쳐다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자신 또한 수희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이경과 수희는 점점 같은 마음이 되어갔습니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가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진전되었습니다. 이경은 수희의 옆에만 가면 몸이 절로 반응하는 것을 느끼며 새로운 감각을 만끽했습니다. 이경은 수희와 함께 하면서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감사함을 느꼈고 죽기 전에 기억에 남는 건 수희와 함께 했던 시간들밖에 없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둘의 가까운 거리는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날카롭다는 것을 수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이경과 수희는 자주 다투었습니다. 수희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지향성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밝혀지는 순간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꿈을 자주 꾸었다고 이경에게 말했습니다. 이경은 수희가 가진 깊은 내면의 상처를 보았고 그제서야 수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둘은 자주 함께하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졸업하면 함께 서울로 가기, 집을 하나 구해서 같이 살기, 서로의 생활을 모두 지켜보기 등 무수한 계획들이 쌓여갔습니다. 둘이 같이 맞이하는 두 번째 계절이 흘러가던 날, 수희는 경기를 하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장난이라고 가볍게 치부되었던 반칙에 수희는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경은 그런 수희가 걱정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지고 쓰러질 것이라 생각한 수희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담담히 자신에게 닥쳐온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살이 된 이경은 서울의 한 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했고 수희는 직업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이경은 기숙사에 당첨되었지만 수희는 보증금 없이 잠만 잘 수 있는 방에서 서울살이를 시작합니다. 이경은 수희의 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천식이 있던 이경은 기침을 반복하면서도 더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수희는 그런 이경을 가만히 볼 수 없었습니다. 수희는 직업훈련과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언제나 바빴습니다. 수희는 연락조차 안 되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직업학교 앞에서 수희를 기다려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이경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트였습니다. 이경은 수희에게 힘들면 나한테는 다 말해도 돼 라고 말하면서 수희를 바라보았지만 수희는 괜찮다고 일 배우는 것도 재밌고 할만하다고 답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경은 수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느껴졌습니다. 축구를 그만두게 된 건 괜찮은 건지, 자동차 정비 일은 왜 선택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지는 않은지, 이경은 수희를 만나고 있었지만 수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경은 기숙사에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레즈비언 바 사장이 추천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이야기들을 읽고 채팅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희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경은 새로운 친구 중 누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희를 만나면서 느꼈던 점들을 털어놓았고 누비 또한 자신의 옛 연인 이야기로 보답했습니다. 5년을 만났다던 누비의 전 애인을 이경은 레즈비언 바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경이 레즈비언 바에서 일일 알바를 하고 있던 날 호리호리하고 키가 큰 사람이 들어오는 걸 목격합니다. 이경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떼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경의 또 다른 레즈비언 친구 악고는 저 사람이 누비의 전 애인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누비의 전 애인인 은지는 이경에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고 이경은 애인을 기다린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후 별다른 대화는 진행되지 않았고 은지는 어느새 바를 나간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가 되었을 때 수인은 이경이 있는 바에 도착했습니다. 이경은 새로운 친구들에게 수희를 소개했고 친구들은 그런 수희를 반겼습니다. 악고가 수희에게 친근하게 질문을 했지만 수희는 조금 삐딱한 태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경은 그런 수희가 신경 쓰였고 자신에게 무안을 주는 수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술자리가 파한 뒤 집으로 가는 길, 이경과 수희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인사도 없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경은 대학교 근처 빵집에서 알바를 하던 중 은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은지가 먼저 이경에게 클럽에서 봤던 걸 기억하냐며 아른 체를 했습니다. 그 이후 은지는 매일 오후 이경이 일하는 빵집에 들러 구매한 빵을 천천히 먹고 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경은 수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지에게 계속 시선이 갔고 은지가 빵집에 오지 않는 날은 기분이 울적해지는 자신을 보며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어느 날 은지는 이경에게 일이 끝나고 시간이 있으면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합니다. 제안을 수락한 뒤로 은지와 이경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 밥을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친구 사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었지만 이경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경은 아르바이트를 옮겼고 일방적으로 은지와의 만남과 연락을 모두 끊었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으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오만한 착각이었음을 이경은 깨달았습니다. 은지에게도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이경은 은지를 향한 그리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뒤 은지는 이경의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를 본 이경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이경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세 통의 메시지 중 가장 마지막 문자의 내용은 보고 싶었다는 말이 써져 있었습니다. 이경은 그 문자가 마치 은지인 것 마냥 핸드폰 액정을 천천히 만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경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그 곁을 지켜준 건 수희였습니다. 수희는 이경에게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됐든 자신이 널 힘들게 한 게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용서를 비는 수희를 바라보며 이경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자신의 마음 때문이고 이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이라는 말도 모두 삼킨 채로 수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경은 수희와의 헤어짐을 결심했습니다. 수희의 일터 맞은편에서 수희를 기다리던 이경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수희를 보고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근처 술집에 가 테이블에 앉기까지 수희는 대화가 조금이라도 끊기면 안 되는 사람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경은 그런 수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할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희는 가만히 이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경은 수희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며 은지와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고 천천히 이별을 고했습니다. 이경을 바라보던 수희의 눈동자는 점점 밑으로 내려가 테이블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위선적인 말들을 모두 내뱉은 뒤에 이경은 수희에게 괜찮냐는 질문까지 덧붙였습니다. 수희는 정리되지 않은 혼잣말을 내뱉더니 마음 먹었으면 돌아보지 말고 가달라고 말합니다. 이경은 그런 수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술집을 떠납니다. 이경은 자신의 기숙사에 있던 수희의 짐을 가지고 다음날 수희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있었습니다. 늦은 새벽 수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날 수희는 이경의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 수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던 이경은
벽에 등을 대고 앉아 수희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은지와의 연애는 1년이 채 가지 않고 끝났습니다. 전 연인인 누비를 잊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은지는 이경에게 이별을 구했습니다. 이경은 그런 은지에게 울면서 매달렸고 이렇게까지 비굴해질 수 있음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시리고 아팠던 이별 후 은지를 다시 만나게 된 건 34세 봄이었습니다. 둘은 이경의 직장 근처 카페에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자신을 만나줄 줄 몰랐다며 말하는 은지를 눈앞에 둔 이경은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은지가 더 이상은 자신에게 상처로만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게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지는 수희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경은 13년 전이 마지막이었다고 대답합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수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희는 어느새 이경이 모르는 이경에게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은지와 만난 후 몇 달이 지나 이경은 고향집에 왔습니다. 수희와 함께 거닐었던 달인 난간에 기대어 흐르는 강물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경은 작은 목소리로 수희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 3글자를 부르고 어색하게 서 있는 수희를. 스쿠터에 태워 함께 바람을 맞았던 18의 여름을 회상하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은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 2023년 6월에 영화로 개봉하였습니다. 이 단편 소설을 워낙 좋아했던 터라 개봉 소식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소설의 흐름을 그대로 재현한 영상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럼에도 원작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줄거리 요약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읽어본 이 소설은 처음 읽었던 만큼의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여름의 매력은 담담한 문체로 표현하는 등장인물들의 여러 감정이었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를 지키면서 한 사람의 내면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요소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이경의 마음에 은지가 들어서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모순적인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마치 수희가 된 것처럼 배신감이 들었다가도 수희와 부재한 소통으로 인해 외로움을 짙게 느꼈던 이경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내내 이경을 향한 공감과 비난이 충돌했습니다. 내가 이경이었으면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 은지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수희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등등 만약이라는 단어를 앞세운 무수한 가정들이 구름처럼 떠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이경이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그 여름을 읽으면서 가슴이 턱 막히고 미어지는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낀 첫 번째 장면은 이경이 은지와 연락을 끊고 나서 은지를 그리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소설의 결말을 알지 못했을 땐 거기까지 읽고 난 뒤 그래, 수희와 다시 잘해보겠지 라고 이경에게 말을 걸듯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경이 은지에게 가진 마음으로 고열에 시달리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허망함이 느껴졌고 탄식이 새어져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경은 아직도 그 문자를 받았을 때 느꼈던 캄캄한 기쁨을 기억하고 있다. 당신은 나보다 더 못 견딜 정도였는지도 모른다고. 나 혼자만의 고통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이경은 은지의 고통을 감각하고 행복해 할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마음 같아서는 은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 한 번만이라도 은지를 안아보고 싶었다. 그렇게 한 번만이라도 은지를 몸으로 감각한다면 여한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발작처럼 들었고 그 생각에 잠식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수희에게 전화를 했다. 수희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리라고 믿으면서 저는 여기에서 캄캄한 기쁨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화에서는 쿰쿰한 기쁨이라고 이경의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의 형용사만으로도 단어가 가진 질감이 모두 표현되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이경이 느꼈던 그 기쁨을 상상하면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뻐하는 자신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수도 없이 날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피어오르는 행복을 감추지는 못했을 겁니다. 모든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이고 모순적인 마음을 여과없이 보여준 장면 때문인지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라도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어둡고 캄캄한 내면, 마치 저의 마음이 들춰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는 그 어둠을 온몸으로 자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이경과 수희가 수희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이별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소설 안에서도 감정 표현이 적었던 수희가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형태의 감정을 보여준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수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자기가 찬 공에 맞아서 코피를 흘리던 18 이경을 보던 표정으로, 자기가 다친 것처럼 놀라고 아픈 사람의 얼굴로. 그렇게 이경을 보던 수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제 네가 날 부르는 소리도 들을 수 없겠지. 그 말을 하고 수희는 오래 울었다. 어떻게든 울지 않으려고 말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수희는 시위하듯 우는 것이 아니었다. 이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경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감정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수희는 단 한 번도 자기 상처를 과시한 적이 없었다. 자기 상처로 누군가를 조종하는 일이 가장 역겹다고 믿는 사람처럼 그런 가능성 자체를 차단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려 했고, 그게 무엇이든 모든 것을 삼켜내려고 했다. 그런 수희가 소리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울고 있었다. 수희라는 사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맥락이었습니다. 특히 주어진 일들에 원망과 이유를 붙이지 않고 묵묵히 감내하던 수희가 처음으로 우는 모습을 보인 것이 이경의 앞이라는 사실이 한없이 저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이경과 함께 했을 때 수희는 진심으로 행복했고, 힘든 순간이 와도 이경이 옆에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수희의 마음을 이경처럼 모든 것이 끝나버린 후에야 알게 되었음에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이경과 수희의 이별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의 서사를 읽으며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자주 차갑고 아픈 현실과는 다른 결과를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르게 진행되었더라면 이만큼 감명 깊게 읽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소설 그 여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초여름과 잘 어울리는 소설이지만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난 뒤에 읽어도 좋을 이야기입니다. 오늘 에피소드를 듣고 소설을 직접 읽어보고 싶은 분이 한 분쯤은 생기기를 바라며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에서 소개해드릴 소설은 고백이라는 제목의 단편입니다. 이 소설은 읽고 난 뒤에 우정과 사랑의 경계를 넘나드는 서사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미주의 회상이자 고백으로 진행되는 연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미주의 이야기를 들은 종은의 독백이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었기를 바라며 소설 고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주는 내가 수사가 되기 전에 사귄 마지막 여자친구였다.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설은 미주의 과거를 종은이 마주하게 되면서 진행됩니다.
종은은 미주와 같은 학과였지만 학부제 때문에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구전문학 수업에서 강신굿을 보러 답사를 간 날은 종은이 미주를 처음 보게 된 날입니다. 미주는 굿이 다 끝나고 무당에게 뭔가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고 담당 교수와 동네 주민들,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미주는 무당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종은은 미주가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유도 모른 채 미주를 따라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종은과 미주는 연인으로는 2달, 친구로는 10년의 기간을 거치며 관계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미주와 카페에서 만난 어느 날 미주는 종은에게 회개의 뜻을 물었습니다. 대답하려는 종은의 말보다 먼저 미주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너희 하느님은 자살한 사람도 혼내고 벌을 주냐고 물었습니다. 종은은 무거운 추가 입에 달린 듯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미주는 말을 더 잇지 않았고 카페 영수증을 조각조각 찢었습니다. 종은이 미주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을 때 미주는 지갑에서 작은 스티커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고 짓궂은 표정을 짓고 있는 3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미주는 가운데 아이를 가리키며 자신이라고 말했고 다른 2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차근차근 읊었습니다. 준아, 진희, 그리고 우리는 늘 셋이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미주와 준아, 진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에서 만났습니다. 3명 모두 같은 중학교였지만 그때는 얼굴만 아는 사이였고 본격적으로 친해진 건 고등학교 1학년 같은 반이 된 이후부터였습니다. 미주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날 미주는 등굣길에 학생부장에게 머리를 맞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귀걸이를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학생부장은 미주의 귓볼에 난 점을 귀걸이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뒤따라 등교하던 준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학생부장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학생부장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고 준하는 그런 학생부장을 무시하듯 지나쳐 미주의 치마에 묻은 먼지를 손수 털어주었습니다. 미주에게 준하는 이처럼 따뜻하고 헌신적인 애정을 주는 아이였습니다. 추운 날 바들바들 떠는 미주에게 자신의 목도리를 내어주었고 펜이 예쁘다고 말하면 바로 그 펜을 미주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이가 있었습니다. 미주의 눈에 진이는 물속에 숨어있는 작은 진주처럼 보였습니다. 진이는 미주가 쓴 글을 처음으로 봐준 사람이었습니다. 진이는 자신이 재미있게 읽은 책들을 미주에게 빌려주었고 책에 대한 감상을 함께 나누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미주가 쓴 글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읽어내는 진이를 보고 미주는 자신의 글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준하는 언제나 미주의 편을 들어주는 든든한 존재였다면 진이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미주의 작은 모서리를 쓰다듬어주는 친구였습니다. 셋이라는 숫자는 완전해 보이면서도 3명의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주는 준하와 진이를 보며 가끔씩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이를 솔직하게 말했을 때 되려 진이는 자신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이의 눈에는 가끔 미주와 준하가 허물없이 편해 보였고 자신은 끼어들 수 없는 것처럼 느끼기도 했던 겁니다. 준하도 이에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미주와 진이가 책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할 때 자신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미주는 자신이 느낀 외로움과 소외감이 한껏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2학년에 진학했을 때 준하는 이과를 선택했고 미주와 진이는 문과를 선택했습니다. 준하는 새로 사귄 친구들로 인해 쉬는 시간에 미주와 진이를 찾아오지 않는 때가 많았습니다. 미주는 가끔 준하에게 걔네야 우리야? 라는 질문을 던졌고 준하는 웃으면서 걔는 그냥 친구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럼 뭐냐는 미주의 물음에 준하는 자기도 모른다고 너흰 그냥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이가 그런 준하의 말에 동조하며 우리는 서로 정말 좋아하는 사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준하는 그런 진이를 꼭 껴안으며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좋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주는 그 틈에서 무엇인지 모를 흐뭇함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미주와 진이가 같은 반이 되면서 미주는 진이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진이는 예민한 사람이었지만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아 오히려 둔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감정만큼이나 타인의 감정에도 예민해서 그런 것 같다고 미주는 생각합니다. 미주는 진이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상처를 줄 수 없는 사람으로 보였고 자신에게 무해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가 미주에게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이는 미주가 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진이의 18번째 생일날 알게 됩니다. 미주와 진이, 준하는 진이의 18살 생일을 기념하며 함께 밥을 먹고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셋은 어느 때보다 즐겁게 웃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일찍 사라져 어둑해질 무렵 진이는 돌연 할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너네는 이해해 주리라 생각했다며 뜸을 들였습니다. 성격이 급한 준하는 얼른 말하라며 재촉했습니다. 그 재촉에도 불구하고 진이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참의 망설임 끝에 진이는 자신이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하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고 진이는 나는 레즈비언이야 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준하는 토하는 신용을 하더니 장난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이는 진지하게 장난이 아니라고 이게 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주는 그대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하가 뭐라도 말해보라고 미주를 건드렸지만 미주는 더듬는 말을 반복할 뿐 완전한 문장을 내뱉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역겹다 라고 말한 뒤 준하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진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미주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미주는 진이에게 그 말이 사실인지 되물었습니다. 미주의 질문에 진이는 진저리 치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이는 가방을 챙겨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라면 둘은 같은 버스를 탔겠지만 미주는 거짓말을 했고 진이와 함께 갔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멀어져 가는 진이의 등을 보면서 생일 축하해, 내일 보자 라고 미주는 외쳤지만 진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주는 그 이후 진이를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미주에게 많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미주는 진이의 발인을 모두 지켜보았고 학교로 돌아갔을 때 친구들은 미주의 상처를 걱정했습니다. 준하는 진희가 죽은 이후 미주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미주는 자신이 진이에게 버림받았다고 믿었고 슬픔을 상쇄하기 위해 입시에 집중했습니다. 그 시간 속 그날의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오직 준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준하는 피곤하다, 숙제를 해야 한다 등의 변명을 붙이며 미주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미주는 친구들을 통해 준하가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육을 누구보다 싫어했던 준하가 군인이 되기로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그걸 묻기에 준하는 이미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여름 6호선 지하철에서 준하와 미주는 우연히 마주칩니다. 자신을 못 본 척할 거라 생각했던 미주는 의외로 준하가 웃으며 말을 걸어왔음에 놀랐습니다. 짧은 안부 인사를 건네고 헤어졌지만 둘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곧 밥을 먹기로 하며 만나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월하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 다 진이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과거에는 진이가 항상 속해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준하의 노력을 보며 미주는 솔직해질 수 없음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을 무렵
미주는 준하와 미주의 집 사이에 있는 놀이터에서 우연히 준하를 마주쳤습니다. 준하는 미주를 보고 김미주라고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준하는 많이 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준하는 미주의 양팔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준하와 미주는 진희가 커밍아웃 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말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상처를 남깁니다. 준하는 미주가 자기를 보는 눈빛에 진희의 죽음을 탓하는 감정이 서려 있어 미주를 보고 싶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미주는 모든 게 준하 탓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탓이었다고, 그래서 너랑 얘기하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준하는 분노가 서린 목소리로 진희는 미주 너 때문에 죽은 거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때 진희를 어떤 표정으로 봤는지 아냐고 경멸하듯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준하는 어느새 양손을 움켜쥐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준하에게 미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는 보지 말자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주는 종은이에게 너라면 이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종은은 미주가 왜 이 이야기를 자신에게 했는지 이유를 묻진 않았습니다. 종은이 미주를 처음 봤던 날 미주는 무당에게 당신이 걔를 알아요? 나도 모를 애를 당신이 어떻게 안다고 말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라고 말하고는 고택을 뛰쳐나갔습니다. 미주를 바라보던 무당의 표정은 슬퍼 보였습니다. 미주는 자신의 안타까이 보는 무당의 눈빛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종은은 생각했습니다. 미주의 말과 미주를 바라보는 무당의 표정이 종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미주는 종은이 자신을 동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종은은 자신의 연민이 끔찍해서 더 이상은 연인으로 만날 수 없다고 말하는 미주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앉아있는 미주와 과거의 미주가 겹쳐 보였습니다. 둘은 남은 차를 마시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각자의 우산을 쓰고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서로의 등을 마주한 채 둘이 헤어지면서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고백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성인이 된 준하와 미주가 진희의 18번째 생일날을 거론하며 다투었던 장면입니다. 둘의 대화를 통해 독자는 미주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그날을 준하의 시선으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책의 해설을 쓴 강지 문학평론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진희가 커밍아웃을 하던 순간에 진희에게 막말을 하고 떠난 준하보다 경멸의 눈빛으로 진희를 바라보던 미주가 어쩌면 진희에게 더한 상처를 남겼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것은 진희의 생일날 보다 선량한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던 미주에게 감정을 이입하며 이야기를 따라온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작가는 미주를 포함해 우리가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기만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방식을 들춰낸다. 미주와 준하가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느꼈던 미약한 충격과 배신감의 이유를 해설을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미주가 발화 주체로 흘러가는 문장들에 저도 모르게 미주의 편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진희에게 막말을 하고 갔던 준하를 탓했고 미주를 피하는 준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들었던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몰입을 유발하고 몰입의 파괴를 만들어낸 준하의 말은 미주에게 그리고 이를 읽는 독자에게 잔인한 진실을 보여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희는 준하보다 미주에게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 진희를 벼랑으로 내몰게 만든 건 미주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것. 제가 소설 속 미주였다면 준하와의 대화에서 준하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혐오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서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은 종은의 마지막 독백이었습니다. 독백의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피조물에게서 위안을 찾지 마십시오. 수사가 되었을 때 나의 담당 수사는 그렇게 말했다. 감실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느님에게 이야기하세요. 그의 말에 나는 일정 부분 동의했으며 신에게 나의 존재를 의탁하고자 했다. 신의 현존에는 분명 그가 말한 위안이 존재했다.
그런 밤이 있었다.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밤. 나를 오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용할지도 모를, 그리하여 나를 낙담하게 하고 상처 입힐 수 있는 사람이라는 피조물에게 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싶은 밤이 있었다. 사람에게 이야기해서만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고 나의 신에게 조용히 털어놓았던 밤이 있었다. 이 독백을 읽고 저는 사람만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오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용할지도 모를 사람이라는 문장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모습을 함축해서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힘을 주고 사랑과 다정을 건네줄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문장으로 보여졌습니다. 나와 가장 친했던,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준하와 같은 친구가 한순간에 멀어지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는 반면, 친해질 수 없다고 생각한 종은 같은 사람과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관계를 맺어오며 나의 힘듦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앞선 단락이 가시화된 형태는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최은영 작가만이 건넬 수 있는 섬세하고 따뜻한 위로가 잘 와닿았던 단편이었습니다. 오늘은 최은영 작가의 단편 소설집 내게 무해한 사람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최은영 작가는 인간이 느끼는 내밀한 감정선과 깊은 속마음을 가장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아슬아슬한 경계를 유지하며 어떤 불편함과 동시에 공감을 자아내는 작가의 필력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잊히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최은영 작가님의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 권쯤은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쇼코의 미소,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애쓰지 않아도. 이 세 권의 책은 단편소설집, 밝은 밤은 장편소설집입니다.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첫 책으로 쇼코의 미소를 권합니다. 가장 유명한 책은 그 이유 또한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말에 이런 문단이 있었습니다. 나쁜 어른, 나쁜 작가가 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쉽게 말고 어렵게, 편하게 말고 불편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느끼고 싶다.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완벽을 꿈꾸는 건 어리석은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추구하면서 정립하게 되는 타인과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알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된다면 어리석더라도 감히 꿈꾸고 싶게 됩니다. 지금까지 몽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